당장 그 손 놓으세요. 미국 출장을 마치고 예정보다 사흘 일찍 돌아온 재벌가 장남 한도윤은 대저택의 세탁실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임신 8개월인 아내 서지안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시어머니의 이불을 손으로 빨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손목은 붉게 부어 있었고 맨발 아래로는 차가운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젖은 수건을 지안의 발밑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빨아.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집안일은 제대로 해야지. 도윤은 아내가 대저택에서 왕비처럼 보호받으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연 순간 보게 된 것은 왕비가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욕을 견디고 있던 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안의 낡은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서류 한 장은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부 세탁실에서 발견한 아내. 당장 그 손 놓으세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대리석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탁실 안에 있던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최명숙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벌써 왔니?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지아는 헐렁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불러 있었고 젖은 치맛자락이 무릎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아나. 지아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뭐가 괜찮다는 거야? 도윤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명숙은 당황한 얼굴로 변명했습니다. 세탁기가 고장 났다기에 잠깐 도와달라고 한 것뿐이야. 며느리가 가족 빨래 좀 한 게 그렇게 큰일이니? 도윤이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대야 안에는 이불과 수건, 어머니의 옷, 여동생의 외투까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세탁기가 고장 났다고요? 도윤은 벽 쪽에 놓인 세탁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경쾌한 작동음이 울렸습니다. 세탁기는 멀쩡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기계로 빨면 옷감이 상해. 비싼 옷은 원래 손으로 빠는 거야. 그걸 왜 임신한 지안이가 해야 합니까? 그럼 며느리가 하지 누가 하니? 명숙의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오늘 처음 벌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는 아내의 젖은 발을 수건으로 감싸고 일으켰습니다. 지안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래? 그냥 조금 뭉치는 것 같아요.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지안을 안아들었습니다. 병원에 갈 거야. 명숙이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배가 뭉친 걸 가지고 무슨 병원이야? 임신하면 다 그래. 도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앞으로 지안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지금 내가 어미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제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도 아들 노릇 못합니다. 도윤은 지안을 품에 안고 세탁실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의사는 조기 진통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무리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대신 말하려 했지만 자신은 아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 지사 문제로 석 달 동안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그는 매일 아내와 통화했습니다. 그때마다 지아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챙겨주고 있으며 대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검사를 마친 지아는 병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윤은 아내 곁에 앉아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뭐가요? 세탁실에서 그런 일을 한 게 언제부터냐고. 지아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출국한 다음 날부터요. 도윤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석 달이었습니다. 임신한 아내는 석 달 동안 그 집에서 어떤 하루를 보냈던 것일까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지아는 남편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랬잖아요. 어머니는 표현이 서툴 뿐이지 나쁜 분은 아니라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결혼한 뒤 지안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자신이 되풀이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문제를 사소한 고부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뒤에서 아내는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부. 왕비처럼 산다는 거짓말. 나는 당신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지아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지아는 작은 동네 빵집을 운영하던 부모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도윤과는 대학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안과 상관없이 사랑했지만 명숙은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는 최소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윤은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명숙도 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결혼식 날 명숙은 친척들 앞에서 웃었지만 지안에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온 이상 내 친정 방식은 모두 버려라. 도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별도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을 무렵 도윤이 미국 지사 구조 조정을 위해 장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명숙은 혼자 있는 며느리가 걱정된다며 본가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나도 마음이 놓여. 지안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출국한 다음 날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명숙은 가사도우미 2명을 장기 휴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지안에게 맡겼습니다. 가족이 될 생각이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지. 처음에는 식탁 정리와 화초에 물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침 식사 준비, 손님 접대, 청소, 빨래까지 늘어났습니다. 도윤의 여동생 한소라는 자신의 옷을 지안의 방문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형수님, 드라이 맡겨주세요. 지안이 몸이 힘들다고 말하면 명숙은 배를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임신이 벼슬이니? 나도 아이 둘을 낳으면서 집안일 다 했다. 가장 힘든 것은 식사였습니다. 지안은 임신 중 빈혈이 심했지만 명숙은 체중이 많이 늘면 아이를 낳기 힘들다며 식사량까지 통제했습니다. 도윤이 영상통화를 걸어오는 시간에는 명숙이 직접 과일과 영양제를 지안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먹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통화가 끝나면 과일 접시는 다시 치워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도윤이 묻자 지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 말했어요. 지안은 결혼 초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회사와 집안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말씀이 좀 세셔. 당신도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잘 말씀드릴게. 도윤의 말은 언제나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지 않았고 지안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안은 결국 말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큰일을 맡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당신이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올까봐 두려웠어요. 나는 내 남편이야. 그런데 당신은 늘 아들이 먼저였어요. 지안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안은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랑만으로 그 집에서 살아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나갈 생각이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친정 빵집 위층에 작은 방이 있어요. 나와 상의도 없이? 당신에게 말하면 또 조금만 참으라고 할 것 같았어요. 도윤은 처음으로 아내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 잠든 뒤 도윤은 본가의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집안의 공용 공간 CCTV 기록을 보관해 주세요. 관리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모님께서 한 달 전 기록을 모두 삭제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가족의 모습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3부. 빈 방에 숨겨진 여행 가방. 이 가방은 뭐야? 도윤은 병원에서 필요한 옷을 가지러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지안이 사용하던 방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옷장에는 값비싼 인부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화장대에는 도윤이 선물한 화장품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아래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편한 옷 몇 벌, 아기 베넷 저고리, 통장, 산모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이혼 신고서가 있었습니다. 남편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신고서 아래에는 지안이 적어놓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윤 씨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집에서 우리의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좋은 남편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울 때마다 당신은 어머니의 뜻을 먼저 이해했고 내가 참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고 믿었어요. 우리 아이가 자라서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때도 참으라고 말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여동생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그걸 왜 보고 있어? 소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어? 뭘? 지안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 소라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형수가 예민한 거야. 엄마가 집안일 좀 시켰다고 이혼까지 생각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도윤은 여행 가방을 닫았습니다. 임신한 사람에게 빨래와 청소를 시키고 밥까지 제안한 게 집안일 좀 시킨 거야? 누가 밥을 제안해? 너는 몰랐어? 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주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 옆 작은 서랍에는 가사도우미들이 작성한 식단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안의 이름 옆에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쌀밥 금지, 간식 금지, 우유 하루 한 잔. 도윤이 식단표를 들고 거실로 나오자 명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작성하셨습니까? 아이를 크게 낳으면 산모가 고생해. 다 지안을 위해서 한 일이야. 의사가 지안이에게 빈혈과 영양 부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조금만 부족해도 호들갑이야. 도윤은 식단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안이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명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이 집에 받아준 게 누구 덕인데? 받아줬다고요? 그 집안 형편에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도윤은 어머니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지안이는 저와 결혼한 겁니다. 어머니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여자 하나 때문에 어미를 버리겠다는 거니? 버린다는 말로 책임을 피하지 마세요.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이가 퇴원하면 본가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거야? 저도 함께 나가겠습니다. 명숙은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라가 놀라 달려왔지만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려. 내가 가진 자리와 재산이 누구 덕인데? 그 재산 때문에 제 아내가 하녀가 되어야 한다면 필요 없습니다. 도윤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가 정해놓은 세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병원으로 돌아온 도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안의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은 이혼 신고서를 본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가를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알아. 나는 당신 어머니보다 당신이 더 원망스러워요. 도윤은 그 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망을 받을게. 얼마 동안요? 내가 다시 나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제 어머니와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4부. 며느리를 쫓아내려던 진짜 이유. 사모님이 며느님을 괴롭힌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본가에서 15년 동안 일한 가사도우미 박정래였습니다. 정래는 명숙의 지시로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정래를 만났습니다. 제가 출국한 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래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도 다시는 그 집에서 일하지 못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래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 속에는 명숙과 변호사의 대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시켜야 해요. 며느님이 순순히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견디지 못하게 만들면 돼요. 제 발로 나가게 해야지. 도윤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서지한 씨가 보유한 한성유통 지분이 신탁에서 해제됩니다.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평범한 빵집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성유통 지분을 갖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정래가 낡은 신문 기사를 건넸습니다. 25년 전 한성유통이 부도 위기에 놓였을 당시 회사를 살린 사람은 지안의 외할아버지 서상철이었습니다. 서상철은 지역에서 물류회사를 운영하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친구였던 도윤의 할아버지를 도와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대신 한성유통 지분 12%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상철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지분은 외손녀인 지안에게 상속됐습니다. 지안이 35살이 되거나 처자이가 태어나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신탁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아이를 낳고 지분을 행사하면 명숙이 추진하던 계열사 매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명숙은 며느리의 집안이 가난해서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보다 강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안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정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성인이 되면 알려주려 했는데 서류가 사모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어머니는 지안을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라며 무시하면서도 뒤로는 지안의 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회사 감사실에 계열사 매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명숙이 친척 명의의 회사에 헐값으로 물류창고를 넘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명숙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기사에는 지안에 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상속 지분 노리고 혼전 임신. 평범한 빵집 딸의 계획된 재벌가 입성. 기자들은 지안의 친정 빵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지안의 어머니는 손님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지안은 병실에서 기사를 읽고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까지 이런 일을 당해요. 도윤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막을게. 또 그 말이네요. 지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나중에 맞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상처는 이미 난 뒤였어요. 도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지한 씨는 재산을 목적으로 저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오히려 제 가족이 서지한 씨의 권리를 숨기고 임신한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습니다. 도윤은 회사와 집안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무관심도 인정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고통을 알고도 외면한 적은 없지만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역시 방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윤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직무 정지됐습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아들을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도윤은 하루아침에 직장과 집, 가족의 지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 남편분을 불러드릴까요? 간호사의 질문에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린 지 사흘 뒤 지안에게 다시 조기 진통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병원 복도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지아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가 새벽이 가까워져서야 병실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도윤은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와요.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안의 배에는 태동 검사를 위한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계에서 아이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 심장 소리예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응. 당신이 미국에 있는 동안 매일 혼자 들었어요.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안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해. 그 말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알아. 어머니와 절연했다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을게. 회사를 포기했다고 희생한 척도 하지 말아요. 내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이었어. 지아는 남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말에서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용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을 보상처럼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퇴원하면 친정으로 갈 거예요. 내가 데려다 줄게. 당신은요? 근처에서 지낼게. 내가 불편하지 않은 거리에서. 지아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밥은 할 줄 알아요? 배우면 되지. 도윤의 대답에 지아는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퇴원 후 지아는 부모님의 빵집 위층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도윤은 근처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빵집에 밀가루 포대를 옮기고 장사가 끝나면 바닥을 닦았습니다. 지안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사위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아무 말 없이 매일 일을 돕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평생 이런 일 해본 적 없지? 네. 그런데 왜 하나? 지안이가 살아온 삶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도윤은 회사로 돌아가기 위한 싸움보다 아내의 일상을 배우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산부인과 진료가 있는 날에는 병원에 동행했지만 진료실에 들어가도 되는지는 항상 지안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어느 날 초음파 화면을 보던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기가 아빠 목소리를 들으면 많이 움직이네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지안의 배 가까이에서 말했습니다. 아빠야. 조금 늦게 정신 차려서 미안하다. 배 안에서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지안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윤은 가족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기회는 이전처럼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책임을 다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6부.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은 날. 지안아, 나를 한 번만 살려다오. 최명숙이 빵집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사 감사 결과 명숙이 추진한 계열사 매각 과정에서 배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안이 보유한 지분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명숙은 이사회에서 완전히 밀려날 상황이었습니다. 명숙은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지분을 넘기면 거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안이 거절하자 직접 빵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바라보는 앞에서 명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지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어요? 나는 이 집안을 지켜야 했어. 저도 제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내가 고소를 취하하고 지분만 위임하면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 있다. 지안은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명숙의 사과는 여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빵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명숙은 아들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내가 지안이를 설득해라. 이대로 가면 우리 집안이 끝나.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집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방식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았는데 가족을 위한다는 말로 가족을 다치게 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책임 없이 화해하는 것은 또 다른 방치였습니다. 지안은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명숙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거니? 법적인 판단은 그대로 받으세요. 명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횡령한 돈을 회사와 직원들에게 돌려놓고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도록 탄원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감히 나에게 조건을 걸어? 명숙의 본심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지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예전처럼 참고 있을 거라 생각하시네요. 지안은 자신의 지분을 이용해 명숙의 해임안에 찬성했습니다. 동시에 지분 일부를 직원복지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권력자가 되기보다 회사 구성원들이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도윤 역시 가족회사 경영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안에 찬성했습니다. 두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려 한다고 비난하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반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윤은 상속받을 재산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거대한 집과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었습니다. 7부. 다시 가족이 되는 연습.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지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보름 전이었습니다. 도윤은 빵집 창고에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거꾸로 보며 같은 나사를 3번이나 풀었다 조였다 하는 모습에 지안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사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침대 하나를 못 만드네요. 회사에서는 조립할 일이 없었거든.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걸 이제 배우고 있어. 도윤의 대답에 지안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도 그와 같았습니다. 도윤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안은 말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혼자 견뎠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이야?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니에요. 지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피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도윤은 곧바로 아내를 안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손잡아도 돼? 지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창고 안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화려한 저택도 값비싼 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결혼식 날보다 진실했습니다. 며칠 뒤 지아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도윤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다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는 참으라는 말부터 가르치지 않을게. 지아는 딸의 이름을 한봄이라고 지었습니다.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도윤과 지아는 친정 빵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대기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소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돕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아는 출산 후 몸을 회복하고 빵집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자신의 지분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일부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가족에게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명숙은 한동안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보게 해달라는 연락도 여러 번 했습니다. 지아는 바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알아야 해요. 몇 달 뒤 명숙은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변명이나 집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뜻을 따라야 하는 존재로 생각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모두 이해한다고 말할 자격은 없다. 용서를 요구하지 않겠다. 지아는 그 편지를 오래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8부. 가장 좋은 집의 의미. 할머니가 오셨어. 5해가 흘렀습니다. 5살이 된 보미는 빵집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예전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손녀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남이 허락되기까지는 2년이 걸렸습니다. 명숙은 상담을 받았고 자신이 한 행동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정례에게도 밀린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아는 명숙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지켜볼 기회는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은 며느리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숙은 더 이상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손녀에게 무엇을 먹이거나 입힐 때도 부모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보미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만든 쿠키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만들었어. 명숙은 쿠키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다. 도윤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때 어머니와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경계였고 사랑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존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명숙을 배웅했습니다. 명숙은 차에 타기 전 지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웠다. 조심히 가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상대에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보미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옛날에 엄청 큰 집에 살았다면서. 그랬지. 그 집이 여기보다 좋았어? 도윤은 작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쪽에는 보미의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고 식탁에는 지안이 마시다 남긴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세 사람이 함께 키운 화분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니, 도윤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여기가 아빠가 살아본 집 중에서 가장 좋은 집이야. 왜? 여기서는 누구도 울면서 참지 않아도 되거든.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출장이라는 말을 꺼내면 지안의 표정이 순간 굳을 때도 있었고 명숙에게서 전화가 오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해. 그 말이 서운했어.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서로의 감정을 말하고 듣고 잘못했을 때 사과했습니다. 도윤은 가족을 지킨다는 것이 누군가를 대신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을 사소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할 때 정말 괜찮은지 한 번 더 묻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참으라고 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든 아내와 딸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에서 처음 마주했던 아내의 차가운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을 조금만 더 일찍 잡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놓치지 않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아픔을 참고 계시지는 않나요? 진짜 가족은 한 사람이 참아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고 잘못을 인정하며 안전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답할 때 판단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멈추게 하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